네, 독립사전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여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여권 하나를 들고 우리 국외로 나갔던 이민자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최근에 굉장히 또 핫해진 영화 하나가 있는데 연관이 딱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영화 얘기하실지 혹시 예측이 되시나요? 아마도 파친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파친코라는 영화 지금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혹시 보셨을까요? 저 1회 한번 봤습니다. 아, 1회. 예. 저는 대략의 스토리라인만. 아, 스토리 라인만 알고 계신다. 그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잘 찍었구나. 윤여정 선생님 연기를 잘하시는구나. 그래서 상을 받을 만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야기의 소재가 될 수 있구나에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은 한국에서 작업하는 내용들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드물 텐데 이걸 국제적인 시선을 담아서 어떻게 보면 제일교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놀랐고 최근에 반응이 좋다는 말에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네, 저도 지금 뭐 다 보지를 못했는데 일단 뭐 이야기만 들은 것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작가님 자체가 이제 재미교포가 이제 동명소설을 지었고 그 이야기 자체가 4대에 걸친 이제 이민자들 이야기더라고요. 우리 왜 디아스포라라고 하나요? 그들의 이제 이야기를 담은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선했는데 더 주목할 거는 미국에서 사실 제작하고 기획을 했는데 이제 우리 역사 이야기가 담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관련된 이야기로 또 할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번호표가 하나씩 달고 있었어요. 번호표를. 이름 대신에 그 번호로 사람을 대했고 농장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거나 아니면 여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는 농장의 소유다. 어이? 못 데려간다. 나중에 이런 억지까지 부려요. 실제로 그분이 이제 흉작을 겪게 음. 되면서 이 비행학교는 문을 닫게 됩니다. 외국에 나가서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살기도 바빴던 그분들이 어느 순간 없어진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야겠다. 라는 그 앞에 서게 됐다는 점에서 그분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권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살짝 이제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이민자들 이제 하와이 이민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어떻게 이제 출발이 됐는지부터 다시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와이 이민의 시작은 이제 1902년 그 유민원 또는 이제 수민원이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면서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이 관청을 만들 때 미국 공사 알렌이 와서 이제 고종에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나라에서 온전하게 구휼하지 못한다면 다른 나라로 가는 건 어떻겠느냐. 그 방법을 한번 내가 알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서 그게 이제 진전이 된 것이 그러면 이민을 관장하는 관청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이민을 하자라고 해서 1902년 11월 달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민원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12월 달에 첫 이민자가 하와이로 출발을 하게 됐던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공식 이민의 역사의 배경이고 시작이고. 근데 이 이민에 또 외부적인 요소가 있어요. 하와이의 상황이 또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이제 사탕수수 밭이 많았잖아요, 하와이에. 근데 거기에 이민을 처음 갔던 아시아인들은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먼저 넘어가는데 중국 사람들이 1, 2년 일하고 미국 본토로 나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노동력 유출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와이 농장주들이 눈을 돌린 것이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그래서 대거 일본 사람들이 하와이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다가 근데 일본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노조를 만든다던가 이러면서 쟁의를 하고 임금 올려달라 막 그러기도 하고 미국으로 나가는 유출되는 또 인력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노동력을 찾은 데가 대한제국이었던 거예요. 사실 처음 들었을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 그냥 하와이 이민이라는 시작점만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와이를 선택을 했을까 굉장히 그때 당시엔 더 낯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선택이 됐을까 궁금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내포가 되어 있었네요. 근데 그렇게 갔을 때 이제 결국에는 우리 인력들 노동력을 보낸 건데 지원을 그냥 한 건가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지원을 받죠. 지원을 받는데
이제 조건은 굉장히 이제 뭐 급여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집에 살 수 있으면서 또 때에 따라서는 정해진 일만 하면은 당신에게 자유 시간이 주어질 거다. 뭔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이제 그 밑바탕에 깔려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를 그 담당하는 이제 수민원이라는 관청이 있었고 그거를 또 대행해주는 동서 개발 회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하와이 이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예요, 가면. 근데 요즘으로 치면 허위 과장 광고. 신고감. 네, 신고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원을 하죠, 많이. 그렇죠. 그래서 1902년부터 1905년까지 7,200명 정도가 넘어가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죠. 이 모집 인원은 무한대였나요? 아니요, 이제 회차에 그 차로 그 정기적으로 배로 옮겨갈 수 있는 숫자가 있어. 처음에는 이제 한 100명 정도가 네네. 갔었고 이제 그 회차가 이제 계속 늘어나면서 1905년까지 7,000명 정도에 이르는 이민자가 이제 도착을 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 이민자가 5만 명, 6만 명에 이르렀던 거에 비하면 그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하와이 전체로 놓고 보면 또 작은 숫자는 아니라는 점. 그러면은 그때 당시 이제 하와이로 출발은 했지만 그 외에도 또 다른 나라로도 이민이 계속 있나요? 있었죠. 1905년에 딱 한 번 있었던 이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묵서가라고 했던 그 묵국이라고 했거든요. 멕시코. 멕시코 이민이 한 번 있어요. 그리고 멕시코에 갔던 한국인들이 1921년에 다시 쿠바로 또 이민을 가요. 그럼 대부분 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간 건가요? 갔었는데 이 1905년 이민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하와이 이민은 네. 굉장히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 감시의 눈이 있었다면은 이 묵서가로 갔던 멕시코로 갔던 것들은 완전한 어떻게 보면 사기, 어떻게 보면은 이민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하와이하고는 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영화로도 등장을 했던 에네켄이라고 하는 그 용설란의 어떤 것들을 다 캐내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됐는데 그 상태에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여기저기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5년에 존 마이어스라는 이민 브로커가 조선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허위 과장 광고를 또 한 거예요. 가면 뭐 의료 혜택도 있고 아이들도 잘 가르칠 수 있고 그다음 임금도 높다. 그래서 1,000명의 사람들을 모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물포에서 1905년 4월 달에 배를 태워서 40여 일을 태평양을 횡단해서 가요. 근데 가자마자 이제 애니깽 농장으로 이제 이렇게 분산 배치를 받는데 가족 단위 이민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가족끼리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노예 이민이었던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예, 그 감독관이 루나라고 했거든요. 루나 거기 말로 그 루나라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번호표가 하나씩 달고 있었어요. 번호표를 그 번호표로 불렀죠. 사람 이름 부른 게 아니에요. 아, 진짜 이름이 예, 없었던 예. 거네요? 예, 이름 대신에 그 번호로 사람을 대했고 그 다음에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뭐 집값도 내야 되고 식료품비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쪽으로 얼마를 주기로 계약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또 농장주들이 안 줄라 그러고 그리고 더더욱 그 농장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거나 아니면 여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농장의 소유다. 이거 못 데려간다. 나중에 이런 억지까지 부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사람을 네. 아이를 아이가 농장에서 태어났으면 그 아이의 소유는 농장주 거라는 거예요. 말도 네. 안 되는 약간의 속지주의, 이 무슨 논리죠? 이 말도 안 되는. 중세의 논리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전편에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멕시코 갔다는 네네네.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멕시코 갔던 이유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네. 그다음에 그 독립운동에 좀 동참해라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이제 이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도 또 우리 서로 또 도와주는 또 우리 국민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인물들을 또 한 명씩 또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독립운동사에서 보면은 굉장히 눈에 띄는 장면들이 몇 개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 공군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그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백린 선생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장을 만들고 비행기를 띄우고 비행학교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표는 언젠가 우리가 나라를 되찾을 때 공군을 이끌고 일본을 물리치겠다. 근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돈을 댔던 게 캘리포니아에서 쌀로 엄청난 부를 읽었던 김종림 선생이 그 바탕이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분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사실은 이거는 만들어지지 못했고 실제로 그분이 이제 흉작을 겪게 되면서 이 비행학교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살기도 바빴던 그분들이 어느 순간 없어진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야겠다라는 그 앞에 서게 됐다라는 점에서 그분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이라는 게 홍범도 장군처럼 총 들고 산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그 김종림 선생님처럼 뒤에서 이렇게 묵묵하게 거금을 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민초들이 또 17반 모은 게 또 크거든요. 근데 멕시코는 그런 이제 민초들이 17반에서 이제 독립장군을 계속 전달했던 땅인데 김익주라는 분이 대표적으로 있죠. 근데 그분은 4년 동안 계양 노동자로 일한 다음에 탐피코란 지방에 가서 식당을 열어요. 식당을 여는데 그 식당을 한국식 정자 모양으로 만들어요. 2층 집이고 심지어. 2층 식당으로. 아니 근데 멕시코에서 일하시던 분이 네. 지금 이걸 만든 거예요? 네, 경제적으로 제일 빨리 성공하신 분이 돼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식당에서 돈을 많이 버시는데 네. 그거 다 독립장군 되신 거죠. 그리고 저는 놀라웠던 게 뭐냐면 네. 멕시코에 승모학교라고 독립군 양성학교가 있었어요. 그때. 예, 그때. 당시? 예, 오. 1910년 이때 만들어지거든요. 이거 우리 일본하고 싸야 된다. 나라 넘어갔다. 그러면서 그리고 커피 안 먹기, 담배 안 피기 이런 거 운동을 해요. 아니 그 힘든 생활에서 결국에 모아서 음식점까지 열고 이걸 또 근데 이제 독립자금으로 또 막 지원을 하시는데 전 지금 딱 든 생각이 지금이라면 뭐 미국에 계시고 막 저 멀리 계셔도 핸드폰 꺼내서 모바일로 바로 이렇게 뱅킹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그때는? 처음에 연락을 받은 것도 굉장히 좀 특별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연락을 받았을지. 직접.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먼길 이제 가서. 김익주 선생 같은 경우는 안창호 선생이 직접 가서 설득을 했지만 네. 이제 쿠바에 이민을 갔던 임천택 선생 같은 분은 어느 날 편지를 하나 받습니다. 아 편지.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네. 월세를 못 내고 있다. 그 다음에 독립자금을 위해서 또 그 상해에 있는 인성학교라고 이제 그 우리 교포들의 자제를 기르기 위한 학교가 있는데 그 운영자금도 부족하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그 자그마한 정성을 원한다. 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는 순간 내가 정말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고생에 어떤 힘든 것보다 갑자기 이제 다른 걱정들. 그래도 저들이 독립운동 중심인데 네. 그 자리는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시 그 또 편지에 그렇습니다.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서신 연락을 하죠. 서신 연락. 와. 예. 그래서 이제 쿠바에 갔던 이제 이민자들과 관련된 일화 중에 하나가 네. 1929년에 광주 항일학생 운동이 있잖아요. 그 소식이 서신 연락으로 전해지는데 한 3달 걸려요. 우리 주변에 특히 나라 밖에 있는 교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네. 역사까지 함께 바라보게 되면은 그들을 바라보는 또 그들의 조상을 3대, 4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내에 어쨌든 나라가 힘들어서 떠났고 나라가 망하면서 그들을 지켜줄 수 없었고 국가의 도리는 안 했는데 국민의 도리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 시기에 그 외국에 나갔던 이민자들에게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미국이나 이제 우리 뭐 쿠바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국외에서 우리 활동했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많이 드는 거는 뭐 만주나 이제 연해주 지역 이쪽에서 활동하신 분들을 먼저 떠올리거든요. 이때의 상황은 또 어땠나요? 사실은 이 이민은 훨씬 더 규모가 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비공식적이었지만 굉장히 이른 시기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860년대 이미 연해주 이민이라든지 그다음에 만주 이민이 시작이 되는데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공백지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무리 동쪽의 블라디보스톡을 포함한 지역에 어떤 영국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연해주를 획득한 것 자체가 그 1860년대 이후, 그러니까 베이징 조약 이후에 이제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했기 때문에 거의 비어 있는 땅이었고요. 그다음에 만주 같은 경우는 당시 청이 발상한 지역이라고 해서 봉금이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약촉회로 한두 번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 가족 이끌고 넘어갑시다 해갖고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민자들이 하나둘 늘어나니까 그 숫자는 사실은 배를 타고 멀리 떠나야 하는 미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져서 연해주 지역은 이미 3.1운동 당시 20만 명의 숫자를 넘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광복 이전까지는 한 200만 명 이상이
사람들이 거기에 우리 교포들이 살았다는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민의 규모는 이쪽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배영 선생님, 네. 그 명동 일대 땅 다 팔아가지고 가족들 다 이민하잖아요. 네. 그게 만주로 이민할 때가 1910년 초반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경학사라는 걸 만들고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인 신흥강습소를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1910년대니까 훨씬 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에 살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결국에는 그 독립운동 좀 거점이 되는 한인들 뭐 집단 이주촌, 뭐 집단촌 이렇게 불리나요? 1890년대 후반에 연해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거기에 개청리란 마을을 만들어요. 개청리. 근데 거기를 또 강제 이주당해요. 러시아 사람들이 너희 거기 살지 마. 거기 우리 군대로 그 땅을 쓸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라고 그래요. 강제적으로.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든 곳이 어디냐면 신안촌이에요. 그래서 연해주 지역에서 신안촌이 가장 핵심적인 한인 집단 거주지가 되죠. 거기가 독립운동의 거점이자 사람들의 생활의 터전이 돼요. 그쪽을 중심으로 이제 점점 생활 반경이 확장이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이제 신한, 네. 한국을 새롭게 한다, 아니면 새롭게 한국을 만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이민자들의 뜻이 이제 그 마음에 이제 마을 이름에 반영이 됐고요. 네. 한편으로는 이제 그럼 우리 동방을 밝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 몇몇 마을, 그러니까 김야견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움직여서 마을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명동천이에요. 북간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용정이라고 하는 큰 마을이 있는데 그 용정에서 살짝 떨어진 곳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 명동천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윤동주 선생님, 시인이 여기서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각 지역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어떤 어떤 모임이 있다면, 이민의 어떤 마을이 있다면은 그 마을에서 조금 더 목적을 갖고 조금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독립운동 기지가 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북간도에서 제일 먼저 생겼던 학교가 이제 서전서숙이라고 하는 이상설 선생이 세웠던 학교인데 그게 금방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민자들 밖에 나와 있지만 새로운 학문 배워야 된다. 그거를 받았던 게 명동천에 가 있던 명동학교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마을은 단순하게 그냥 자연 마을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의 중심지가 되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윤동주든 송몽규 같은 그런 인재들이 나왔고 그들이 바라봤던 건 한국, 조선. 그러니까 나는 조선말만 쓰겠다. 그래서 일본말 쓰지 않고 외국말 쓰지 않고 거기에 그렇게 썼던 시인이 바로 윤동주인데 그런 배경 속에서 탄생을 했던 거고. 빼츠가라고 불리신 이제 최재형 선생님 같은 분도 계시죠. 이제 1860년대 후반에 연해주로 배가 고파서 이주를 해요, 가족들이. 그러다가 거상이 돼요. 네, 거부가 돼요. 근데 그 돈을 동의회도 만드시고, 그 안중근 의사가 거기서 활동하시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1920년 4월 참변 당시에 연해주에서 총탄에 돌아가세요. 일본이 쏜 총탄에.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였던 최재형 선생님 꼭 기억해야죠, 연해주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각 지역의 지도자들, 그다음에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였던 우리 어떤 외국에 있었던 이민자들 이런 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근대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또 이민의 역사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민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려시대에 이민이 있었고 조선 전기에 이민자가 있었으면은 아마 떠나면 그 사람은 그 나라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근대에는 떠나서 목표가 일단 다시 돌아오는 거고요. 만약에 돌아오지 못한다면은 그 나라에서 나라를 찾을 힘을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길러보자.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발딛고 있는 땅하고 다르게 나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분들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어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역사가 이제 지금까지. 정체성이라는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게 최재형 선생님은 러시아인이었어요. 러시아로 귀화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귀화는 하나의 방편이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시 이제 러시아에서는 귀화를 한 사람과 귀화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약간의 차별을 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귀화를 했던 사람과 귀화를 하지 않는데 특히 사업을 해야 했던 독립운동 자금의 여러 가지 바탕을 마련했던 최재형 선생 같은 경우는 귀화를 했던 건데, 근데 그는 결국은 러시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한국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는 점에서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특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 한인 이민자들의 뭐 후손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관리가 좀 되고 있나요? 기록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400만 명 정도가 만주와 중국에 우리 그 이민자들이 있었는데 한 절반 정도는 귀국을 합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장에 남아서 언젠가 기회를 보려고 했었는데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1945년 광복 이후에 우리 상황이 남과 북으로 또 이제 사회주의하고 또 자본주의로 나눠지게 되면서 그분들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해져서 결국 또 현장에 남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들어온 분들은 지금 한국인으로 살고 있지만 또 거기에 남은 분들은 그 나라 국적을 갖거나 아니면 국적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 게 좋을지 이제 조금은 어렵지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 작가님이 직접 다녀봤던 곳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다 가보신 곳 아니세요? 오늘 얘기한 곳 중에 하와이 빼고는 다 갔다 온 것 같은데. 이제 예정이시고 가을에 예정이고. 예. 한 곳이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신다면 어떤 곳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육군 그리고 공군의 시작이 다 나라 밖에 있었다. 예. 육군의 시작은 신흥무관학교 만주. 그다음에 공군의 시작은 캘리포니아. 그래서 이런 곳들을 빨리 코로나 끝났으니까 좀 많이들 다니셨으면 좋겠다. 좋네요. 네, 그런 혹시 생각이 또 한 곳 더 추천해 줄 곳이 있을까요? 전 블라디보스토크. 어떤 이유에서요? 최정 선생님이 활동하신 곳이기도 하고 홍범도 장군이 또 활동하셨던 곳이기도 하고 안중근 의사가 또 활동하셨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연해주의 우리 동포들의 아랫목 같은 곳 그런 의미에서 블라디보스토크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 요 표현 좋네요. 아랫목 같은 네. 곳.